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12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드디어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고, 예, 우리 정치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내년 총선이 이제 100일, D-100일이죠. 그 국힘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우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으로 인한 그것이 여론에 아주 반영된 여론조사는 조금 이뤄요. 한동훈 체제에 대한 여론은 다음 주 조사, 연말 연초 조사가 돼야 한동훈 체제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될 것이다. 전체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가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정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어 왔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반기 그래도 30대 후반 쪽 지속적인 우하향 지지를 보여왔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힘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을 새정치 대 구정치, 뭐 세대 교체 이런 걸 좀 바꾸려고 깨할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들고 놓은 게 뭐 이 3862, 4865, 586 뭐 이렇게 686이 되어가는 정치 세력들을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겠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 운동권 세력의 폐해가 매우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그 워딩으로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약했다. 약했다. 국민의힘이 이 국민 다수에 정착하지 못한 데는 국민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서민죠, 서민. 그런 사람들의 민생을 갖다가 과감하게 개혁하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라는 게 있어 나는 지도자로서 조금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험지에 출마하겠다 내지는 본인이 그 비례대표 좀 밑을 받아서 승부수를 던지겠다. 어차피 이 본인이 이번에 구원투수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서 이번 선거가 실패하면 본인한테 끝이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그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불출마라는 걸 그게 과연 특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동훈 효과에 따른 국민의힘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변화와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양상이 보였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강한 톤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운동권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를 때림으로써 일종의 반사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대표적으로 여의도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의도 어법을 쓰지 않겠다, 5천만 원의 어법을 쓴다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어법과 문법이 아니라 기존 우리가 익혀 보아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일단 실망감이 먼저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여당 대표가 이번에 3명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도 3번째예요. 이런 비상한 상황이 왜 초래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에 대한 목소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진 채 오직 민주당 때문에 이 사태가 초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식의 논리는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가 떴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3가지 킬러 문항이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킬러 문항은 그거죠.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는 결국 윤심을 어떻게 앞으로 여당이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나의 일종의 시금석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악법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가는데요. 물론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예는 없다는 원칙론을 과연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칙론을 과연 관철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는 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는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과연 본인이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은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민우사하겠다. 국민의 뜻을 쫓아가겠다는데 지금 국민의 절대 과반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절대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 반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선민우사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가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여지는 남겨뒀어요. 언제든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또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뭐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죠. 이런 비윤들을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준석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합, 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킬러 문항이 공천이거든요. 어제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한테만 공천하겠다. 그거는 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중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공천을 해서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을 할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세피 수혈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자신의 철학, 일종의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불체포 특권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처럼 비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한동훈답지 못했다. 그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비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뭐 하겠다라는 부분도 일종의 수사일 거라고 보고 어쨌든 총선 때는 그냥 뭉개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당정 그다음에 대의에서 합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민심은 어쩔 거냐. 민심에 그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 어차피 쌍방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중도층이 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럼 그걸 극복하려 그러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예. 굉장히 강력한 획기적인 뭔가를 던져서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이 과감한 개혁안을 던져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그 어떤 수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특검은 무조건 뭉개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덮을 만한 민생이나 개혁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 여론 지표로 보면은 갤럽이 18일에서 19일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 67%가 나옵니다. 67%요? 예. 오. 60%가 아니고 67%예요. 자, 대통령 지지율이 30% 남짓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는 데에서 1, 2%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30% 초반에도 1, 2%, 2, 3% 떨어지면 2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선거 못 치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긍정평가만 갖고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긍정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정평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이에 대한 해법이나 뭔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래 돼버린다면은 실제 이 지금 67%의 지지율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띠동갑이잖아요. 한 세대 교체를 하고 세대 교체를 체제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은 이거는 기대했던 것이 만큼이나 역시 더 실망을 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선거를 치르려면은
김건희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요. 자, 3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준석 오늘 3시에 한대요. 3시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탈당 선언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준석 그 탈당 혹은 신당이 상당히 빛이 발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과는 뭐 탈당 전에 대화를 하지 않기로 좀 정해졌던 것 같아요, 입장이요. 그래서 저 안 잡는다. 이준석을 잡지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내리고 이준석을 고사시키겠다. 그래서 아마 뭐 천하용인인가 그 이준석의 핵심들에 대해서 작업이 일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래서 이준석을 따라서 나갈 세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지금 혼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탈당을 하려면 이준석이 처음에 탈당 나갔던 한 달 반 전에 전격적으로 정강석과 같이 탈당을 하고 그때 세력들을 데려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가면서 이준석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입장에서 잡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저 잡다가는 저기 끌려다니면서 선거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이가 계속 뉴스를 생산해내는 뉴스 진원지로서 한동안 갈 거니까 그 속에서 이준석의 창당 뉴스가 상당히 가려지게 돼 있다. 여권으로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신당에 대한 이낙연이나 뭐 그 새 총리에 대한 신당 이런 그리고 또 이재명의 당 대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특별히 그거에 비해서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준석이가 여러 가지로 현재 생각을 잘 못했다. 저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등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준석 신당은 시작은 정말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끝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뉴스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다 끌어감으로써 이준석이 설 자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지금 신당의 첫 걸음은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그럼 계속 잘 나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제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벗어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노는 뭐 상당 부분 야당에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게 흘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각을 그동안 세워왔던 이준석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대위의 가장 또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인데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당내의 영남권 중진들, 기득권자들을 쳐낸다고 하더라도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또 이 민심은 분노하고 특히 적지 않은 합리적 보수 지지층들도 아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소위 말하는 비윤계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용산에 찍혀서 일종의 밀려나가는 형국이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다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은 지역 기반이 아니라 세대를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 30, 40까지 사실은 지금 이준석 신당에 지금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비빌 언덕이긴 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경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은 진짜 헛발질하고 끝날 수 있지만 지금 한동훈이 만약에 자책골을 넣을 경우에는 그 온전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이준석 신당이 상당 부분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국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정치판에 들어온 이력이 다 10년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현 시대적인 그 국민들의 과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일단 기본 이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하면 살을 붙여서 그래서 자기의 그 변함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TV 토론 나왔으나 이런 수없이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인 중에서 기회를 훨씬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어떤 정치적 가치로서 해야 되는데 나와서 말을 하는 걸 보면 항상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안티테제로서만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전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봐요. 굉장히 운도 좋고 재수도 좋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언론 노출 빈도도 한국에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 노출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도 잘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마치 정치를 갖다가 이 게임하듯이 오락하듯이 즐기면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가 자유주의적인지 진보적인지 어떨 때 보면 수구적으로 이야기하대요. 굉장히 기업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안철수, 이준석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저런 정치인은 막상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철수처럼 잘 안 된다. 안철수만큼도 못 갈 거라고 나는. 그 이제